네,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네, 요즘 이 재개발, 재건축 관련 소식에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네, 오랜 시간 발목 잡던 관련 규제들이 조금씩 풀려 이 개발에 대한 기대감만큼 과제도 산적합니다. 네, 최근 재개발, 재건축 여론이 뜨거운 서울 동북권 관련 소식으로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네, 도봉구와 강북구 등 동북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주민설명회가 앞다퉈 열리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 높아진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네, 강북구는 지역민 갈등 봉합, 고도 제한 완화 등 여전히 남은 숙제가 많습니다. 네, 첫 소식 양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북구의 주택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은 모두 30여 곳. 하지만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곳은 미아 9-1구역, 미아 3-111 일대 등 2곳뿐입니다. 나머지 28곳은 대부분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 머물러 있고 이 중 5곳은 아직 사전 타당성 검토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강북구 주관으로 주민설명회가 진행된 수유동 일대 역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가 진행되는 중입니다. 강북구는 이곳 수유동 일대처럼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앞둔 곳이 많습니다. 문제는 사업성을 가질 수 있냐는 거겠죠. 여기에 주민들 간 이해관계도 얽힌 부분이 많아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구역이 2000년대 중반부터 오랜 기간 조합 설립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대상지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갈등만 쌓이고 있는 겁니다. 돈이 생겼어요. 10원 하나 생깁니까? 빚내가지고 이주합니까? 그러면 이자, 세 내고, 또 이자 내고.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이 헐고 가면은 어디로 가는 것도 불편하고 뭐, 이 다음에야 뭐 자식들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는 거지. 강북구는 올해 들어 조합 설립 단계 이전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갈등 봉합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역시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10년대 이후 고도 제한으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된 정비 사업은 모두 13건. 때문에 강북구 역시 인근 도봉구와 함께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서울시와의 협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아마 한 3만 4천 이 정도 사인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아마 서울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오랜 기간 주민들에게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를 받았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고도 제한 검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결과에 따라 서울 동북부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강북구와 인접한 도봉 지역에선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아파트를 소유한 주민들은 재건축을 하더라도 추가 분담금 조정이 가장 큰 숙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어서 취재했습니다.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파트 1단지입니다. 4만 평 대지에 3,100여 가구가 재건축 대상입니다. 올해 초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이 확정됐습니다. 쌍문 3동 한양 1차 아파트도 지난달 안전진단 2등급을 통과했습니다. 도봉구에서 재건축이 확정된 아파트는 모두 3곳. 방학동 신동아 1단지와 창동 상하 1차, 쌍문 3동 한양 1차 아파트로 모두 4,700가구에 달합니다. 이들 아파트는 용적률과 건폐율, 조정 분담금 기준 등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추가 분담금이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신축 아파트에 투입될 분담금이 얼마이냐에 따라 재건축 동의 여부가 결정되는데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조례가 정한 2종 일반 주거지 용적률 250%를 300%까지 완화해야 추가 분담금이 줄어든다고 호소합니다. 진짜 40% 수준의 분양가를 마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용적률 규제는 동일합니다. 그럼 그 자기 분담금에 대해서는 그럼 없으면 하지 마라. 또는 없으면 진짜 팔고 나가라. 그럼 없으면은 그거 줄여줄게, 복잡 그리도록 지을 테니까 거기서 살아라. 이거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책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자치구도 나섰습니다. 재건축 주민 설명회를 열어 국토부와 서울시에 규제 완화를 제안하고 더 나아가 고도 제한도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상반기에 고도지구 합리적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 이후 고도지구 완화와 정비사업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봉구에서 재건축 기준 30년을 경과한 아파트 단지는 모두 35곳, 총 3만 가구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에 따른 건축비와 시공비 등 주민 추가 분담금 조정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재건축 사업이 성사되기란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강북구와 도봉구에 이어 서울에서 재건축 단지가 가장 많은 노원구는 어떨까요? 새 집을 지어야 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워낙 많다 보니 난개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다행히 난개발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서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원구의 한 아파트, 벽면에 내걸린 대형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현재까지 노원구에서는 총 6개 단지가 재건축 정밀안전 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기준이 완화된 결과로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곳도 32개 단지나 됩니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단지들은 쉬운 곳이 넘습니다. 30년이 도래한 단지가 55개 단지에 7만 4천 세대, 인구로 치면 18만 명이 넘습니다. 저희 인구가 50만이 조금 넘기 때문에 3분의 1의 인구가 이미 30년이 된 아파트에 살게 되는 이런 굉장히 좀 이렇게 냉엄한 현실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거든요. 노원구의 택지개발 지구는 면적만 600여 제곱미터, 서울에서 가장 넓은 규모입니다. 기대가 높은 만큼 지역에서는 우려도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 문제입니다. 최근 노원구와 서울시는 대규모 재건축을 앞두고 난개발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1980년대 마들평야에 아파트가 처음 지어진 이후 30여 년 만에 택지개발지구의 전반적인 지구 단위 계획을 새로 짜기로 한 겁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적률은 어느 정도로 할지, 상업과 업무지역, 학교와 공원의 위치, 도로의 폭 등은 어떻게 정할지, 지구 단위 계획은 재건축 단지들의 정비 계획을 심의하기 전 전반적인 도시의 밑그림을 미리 그려놓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을 안 세우고 각 단지마다 이거를 정비 계획을 세운다면은 엄청나게 난개발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스카이라인 엉망이 될 거고요. 도로도 최대한 확보를 못할 거고. 노원의 이 그림이 앞으로 서울의 강북 지역의 구도심의 도시개발에 저는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는 총 26억 원이 투입됩니다. 재건축 대상 단지가 많은 것을 감안해 당초 6년에 걸쳐 진행될 사업을 2년으로 앞당겼습니다. 빠르면 내년 여름쯤에는 주민 공람이 있을 전망. 최종 고시는 내년 말 정도로 예상되는데 계획에 따른 각 단지들의 철거 착공은 5년 이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에 이어 서울 시민의 관심 대상인 교통망 구축 소식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서울시 경전철 재정 사업의 조속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어느새 장담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계속해서 서주원 기자입니다. 서울시 경전철 재정 사업은 모두 5개. 하나는 10여 년 전 이미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우이신설 연장선. 나머지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강북 횡단선과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등입니다. 강남북 지역 균형 발전과 교통 복지의 목적이 가장 큽니다. 송파구 34개였습니다. 강북구는 7개, 서대문구 8개 이래거든요. 그만큼 이 강남북의 교통 격차가 큰데 아무튼 우리 면목선을 비롯한 서부선, 남곡선 등 강북 횡단선까지 꼭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계획들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토론회를 연 건데 사업 추진의 불투명성을 끄집어냈습니다. 이 도시철도에 소외된 많은 시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바뀌고 또 시장도 바뀌는 이후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강북횡단선과 목동선 등 4개 노선들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민주당 의원들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의 전환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 역시 선거 때 공약으로 조속 추진을 내걸었으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4개 노선은 소위 민자가 어려운, 즉 사업성이 부족해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건데 민자로 바꾸라는 이야기는 또 하세월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죠. 적어도 약속한 것은 이행을 해나가야겠고 시간 문제인 것은 또 효율적으로 풀어나가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더 가능성을 찾는 그런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4개 노선들의 결과 발표가 예상되는 시기는 약 2달 뒤. 과연 토론회까지 연 야당 의원들의 강조를 정부는 어떻게 반영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경전철 재정사업 논란의 핵심은 바로 돈입니다. 필요하다는 점에는 생각이 같아 보이지만 서울시 예산을 쓰는 데 대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측이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전임 시장 시절 경전철 일부 노선을 재정사업으로 바꾼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한편 철도 소외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통소외 지역, 특히 경전철 혹은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그 공급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지역들도 75.5% 정도로 걸어서 갈 수 있는 역사가 건설될 것이다라고 한 것이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내용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시장이 바뀐 뒤 서울시는 이른바 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을 짓는데 돈이 많이 들고 운영상 적자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성을 제고해서 어떻게든 사업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민자사업으로 계획을 했다가 지금 진도가 안 나가서 재정사업으로 바꿨는데 지금 방침대로 재정사업으로 과연 계속해서 이거 감당을 할 수가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큽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의 생각은 다릅니다. 실 집행 규모를 봐야 되는데 총계 규모에서 회계관 전출입금, 그다음에 법정 의무 경비 등을 다 제하면 실제로 연도별로 봤을 때는 1조 7천억 정도의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통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1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연차별로 재정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은 확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의 경우 철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서울에 있어서의 움직임을 철도가 없었다면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한번 도로에서 이게 이러한 많은 움직임을 감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 지상의 교통수단만 가지고 이러한 이동성을 한다? 그러면 저희 출근 시간에 한 걸음도 떼지 못합니다. 가만히 차 속에 가만히 있어야 될 상황이고요. 양쪽 다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신중히 접근하는 모양새고 민주당은 빠른 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오세훈 시장이 경전철 재정사업을 포기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민주당이 공동행동에 나선 데 대해선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때문이란 시각이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웅입니다. 네, 서울시가 서울시 거주 고립 은둔 청년을 발굴해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은둔형 청년을 위한 공동 생활 숙소 등을 자치구와 협력해 2025년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문한 곳은 은평구에 위치한 두더집.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한 활동 공간입니다. 오 시장을 만난 청년들은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합니다. 항상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성인 되면은 인생 혼자 헤쳐나가야 된다. 도와줄 사람 없고. 하지만 사실 힘들어요. 그게 굉장히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건 주민센터에 없다. 다른 기관을 소개시켜 주겠다. 서울시 고립 은둔 청년 비율은 4.5%.
최대 12만 9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시가 고립 운둔 청년을 발굴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는 체계적인 체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작업이 이제 비로소 시작 단계 정도입니다.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투자도 하고 오늘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스스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다 하는 판단을 했고요. 우선 고립 운둔 청년의 촘촘한 발굴 체계를 구축합니다. 기존 방식 외에 자치구 주민센터나 통반장을 활용한 발굴 체계를 시스템화합니다. 발굴 청년은 과학적 진단 도구를 통해 정도와 성향을 분류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2025년까지 자치구와 협력해 지역 밀착형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고립 운둔 청년을 위한 공동 생활 숙소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특성화고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 않으면서 서울시 내 특성화고들이 설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휘경공고는 인구 선수 공고와의 통합에 더해 반도체 마이스터고 유치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개교 27년을 맞는 동대문구의 휘경공고입니다. 친환경 자동차와 인공지능 산업, 스마트 전자 등 미래 산업에 맞춰 전문 직업 교육이 이루어지는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특성화고에 대한 기피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은 70%에 머물렀습니다. 변화를 모색하며 추진했던 국제과학기술고등학교로의 전환은 무산된 상태. 최근엔 교육부의 반도체 마이스터고 공모에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술력과 경쟁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 환경이 열악해서 특성화고등학교로 진로의 희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 수요에 맞는 교육 과정과 교육 방법을 개선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 교육부는 앞서 반도체 산업 중점 육성을 위해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 공모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28일까지. 전국에서 최대 4곳의 학교가 선정되는데 이들 학교에는 개교 준비금 50억 원을 비롯해 교육과정 운영 비용이 지원됩니다. 용인과 인천, 창원, 성남 등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 간 경쟁도 치열한 상태. 지난 20일엔 서울시와 시교육청, 시의회가 서울의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장학금은 물론 산학연 취업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기업이 관건인데요. 아이들이 반도체 마이스터고에 입학을 해서 현장 실습을 한다거나 반도체 관련 기술을 익힐 때 필요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과 그다음에 기업이 함께 산학으로 맺어져서 아이들이 취업과 더불어서 진학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마이스터고는 전국에 54곳, 서울에는 4곳이 현재 운영 중입니다. 교육부의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 공모는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유치하게 되면 개교 시점은 2025년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서대문 지역에선 서부선 102번 정거장 위치 공방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대문 구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이성원 구청장 사이의 갈등의 골이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부선 특위조사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이성원 구청장을 고발 조치한 서대문 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맞대응을 예고한 이성원 서대문 구청장. 법에 의한 의회 활동에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집행부 수장이 거짓 증언과 무단으로 퇴장한 것은 구의회는 물론 32만 서대문 구민 전체를 모독하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명백히 그 잘잘못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얘기하면 그건 안 되는 거지만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주민들의 뜻을 외면한 상태에서 엉뚱하게 저를 형사고발을 하질 않나 이런 짓을 하는 건 제가 보기에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난 이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질 기세인 이 갈등은 서부선 102번 정거장 위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서대문 구의회 민주당. 세전역에서 102번 역사까지, 101번에서 102번 역사까지는 분명히 740m로 나와 있고, 그러면 그 위치는 저희들이 어디 위치라고 표명을 안 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원래 명지 전문대였던 정거장 위치가 어느 순간 응암초 앞으로 바뀌었다는 이성원 구청장.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다 절차를 밟아가지고 서울시 시의회까지 다 확정됐던 거예요. 확정됐다가 뭔가 모정의 작용에 의해서 2021년 4월 달에 가서 두산건설이 위치를 바꾼 거예요. 양측의 주장은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고 또 곪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서부 경찰도 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방해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통관장들에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의적인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이성훈 구청장이 서부 경전철의 진실과 혹은 어떤 서부 경전철의 원만한 착공을 위해서 저희 서대문 구의회와 제대로 대화를 할 마음이 없다. 지금 적극적으로 서울시한테 우리 주장을 피력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역사 위치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대문 민주당 부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이 서대문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내가 보기에 당연히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우리가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되지, 뒷다리 잡고 고발을 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너무 치졸한 행위죠.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오랜 시간 해결하지 못한 민원 처리를 돕기 위해 자치구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합니다. 종로구에서 고충처리위원 선출 동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안건 심사 보고가 이어진 종로구의회 본회의장.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옵니다. 구청이 고충처리위원 5명을 추천했는데 이를 심의하는 행정문화위원회가 위원 중 1명을 부결한 수정안을 반대했습니다. 이는 지역신문사 대표로 특정 정당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데다 구청과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건설복지위원장이 절차상 문제를 본회의에서 제기했습니다. 동의안은 의안의 성질상 의원회나 본회 심의 의결 과정에서 가부만이 허용되며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지 못합니다. 특히 법령이나 조례,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된 동의안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구청은 위원 재공고 규정이 없는 데다 다시 후보를 선정하는 건 시간상 촉박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행정문화위원장은 종로구가 심의 과정에서 4명을 우선 위촉하는 수정안에 합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복지위원장은 동의안 수정 자체가 절차상 위배라는 입장입니다. 동의안, 예산안, 승인안 등은 집행기관만이 제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동의안에 대해 수정 동의를 한 것은 의회가 새로운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과 같고 이것은 동의안은 집행기관만이 제출권을 가진다는 원칙에 위배됩니다. 취재 결과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시 개별 동의안이 제출돼야 하는데 구청이 5명을 한꺼번에 동의안을 접수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은 발언을 제기한 의원에게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노력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동료 위원들의 위법적 결정이라며 폄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의 보이콧에 건설복지 상임위원장이 의견 봉합조차 못한 무책임을 거론하는 등 상대 의원 간의 흠집 내기로 얼룩졌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지역의 다양한 정보와 소소한 이야기를 주민이 직접 전하는 주민통신원 시간입니다. 정부 정책에 이어 자치구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가 가장 큰 핵심인데요. 네, 무엇보다 상인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가장 필요한데 저희 주민통신원이 소상공인 지원책과 함께 지역 상인들이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 직접 취재했습니다. 네, 도봉구를 담당하는 김민영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민영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의 소중함을 전하는 김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소상공인의 어떤 부분을 취재를 하셨는지부터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규모 상점, 식당, 카페, 미용실 등 작은 제조업체 등을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가를 소상공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들은 대기업과는 다르게 규모가 작고 자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지역 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 그렇겠죠? 오늘은 어려운 코로나19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신 소상공인 대표님과 그리고 지역과 정부에서는 어떻게 소상공인을 돕고 있는지 또 우리 일반 시민들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취재해봤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 이후 상인들은 경제가 더 많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특히 지역 경제 침체기가 더 지속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도 취재를 하셨다고요. 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재난 대응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보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정책도 있고요. 또 소상공인들이 특정 지역이나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전하신 내용은 정부 지원 제도이고 또 여기에 더해 지역에서도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 자치구 단위의 소상공인 지원책도 좀 알아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역 상공회의소에서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세무와 회계, 마케팅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소상공인들이 제품이나 또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지원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현재 도봉 지역을 담당하고 계신데 이 지역 단위로 봤을 때 도봉구의 이 소상공인 지원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 최초로 도봉구가 관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경영 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 매니저 운영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요, 민생 현장의 고충과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지역 상권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연말까지 창 5동을 시범 권역으로 실시했었어요. 이후에 올해 2023년 3월부터 전구로 확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최초로 개개인의 소상공인까지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비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임차 소상공인들에게 개소당 난방비 10만 원씩을 도봉구 임차 소상공인들에게 14일까지 지원했었습니다. 네, 어려운 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또 이겨낸 다른 자치구의 소상공인의 매장도 직접 다녀오셨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레스토랑 대표님은 코로나19 시기에 매장을 오픈하셨다고 합니다. 유동인구가 없는 골목 상권이었는데요. 열흘 동안에 매장에 한 팀만 있은 적도 있다고 해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않고 손님들을 진심으로 대접하자라는 신념으로 정성을 다하셨다고 합니다. 그 진심이 통하셨을까요? 어느 날 시장에 다녀오셨는데 매장 앞에 줄을 길게 늘어선 모습을 보고 진짜 깜짝 놀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표님은
혼자만 잘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옆에 있는 커피 매장과 상품을 공동으로 제작하셔가지고 판매하는 상생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좋은 먹거리와 진심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대표님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외부 환경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내부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쌓아놓고 공부를 한다든가 메뉴 개발을 한다든가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지 어떻게 손님을 오게끔 해야 될지 그쪽에 좀 많이 더 집중을 했고요. 그렇게 오시는 손님들한테 더 한 분 한 분 더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손님이 손님을 또 데리고 온 손님이 손님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가게가 점차 자리에 잡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이 대표님만의 극복 방법이 있었는데요. 네, 정부는 물론 지역에서도 이 소상공인을 위한 도움의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도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아보셨다고요. 네, 지역상공회의소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홍보 비용을 줄이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소셜미디어나 지인들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소상공인을 선호하는 소비 문화를 확산하는 것도 소상공인들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또 여러 사례에 대해 김민영 통신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능동적인 교육 소식을 학부모들이 발굴해 전하는 학부모 수첩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다문화 시대에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이 다문화 학생을 바라보는 시선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세계 시민교육 양성을 목표로 중도 입국 외국인 학생 교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장에 전소연 학부모가 다녀왔습니다. 다문화 가정 100만 시대에 진입한 한국. 교육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서울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공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국내 학생과 통합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부모 수첩에 담았습니다. 구로구 영림초등학교 내 건립된 다플러스 온센터입니다. 지난 2019년 문을 연 이곳은 다문화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여러 국적의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이 지원하는 5개월간의 공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갑자기 들어온 친구들, 외국인 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학교 현장에 막 들어가면 의사소통도 안 되고 너무 문화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서울형 예비학교, 한국어 예비교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들어가기 전에 5개월 정도 이 센터에서 혹은 여러 거점 기관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중국과 베트남, 몽골 등 올해 센터 등록을 신청한 102명 가운데 실제 등록한 학생은 87명입니다. 부모님을 따라 입국한 학생들에게 한국어 수업은 기본,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미술과 음악, 체육 등 다양한 실습 교육은 이들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자기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을 위해서 굳이 언어가 아니어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정서를 좀 순환시키고 이 안에서 이제 그런 공동체 질서 같은 것들을 좀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은 국내 학생과 다문화 학생이 공교육을 통해 서로 다른 것을 익히고 감수성을 이해하는 세계 시민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한국어는 서툴지만 다문화 학생들도 일반 공립학교에 진학해
국내 학생과 소통하는 교육을 희망합니다. 先学会韩国吧，然后也很期待交到韩国的朋友，한국 친구，多认识，和他一块儿去社团做活动、交朋友之类的。 자녀 교육이 걱정되는 학부모들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 벽을 허물고 싶어합니다. 언어 소통을 극복하는 만큼 한국 학부모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아기가 한국말 진짜 빨리 배워서 한국 빨리 적응해야 될 것 같았어요. 한국 친구들 많이 만나서 또 우리 부모님도 한국 어머님들도 좀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환경 좀 만들면 좋겠어요. 예. 그냥 우리 아기하고 한국 애들 좀 어울리고 부모님도 좀 같이 그런 만나는 기회 있으면 좋겠어요. 국내 입국한 외국인은 5%에 달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많은 세계가 들어와 있지만 이를 보지 못한 현실을 교육 현장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다국적 학생에게만 존재하는 다문화를 넘어 양질의 문화 다양성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 다문화 교육 현장 어떠셨나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다문화 통합 교육에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개선은 물론 교육 주체 모두가 관심을 갖는 공교육이 더욱더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부모 수첩 전소연입니다. 네, 서울 곳곳의 소식을 전하는 위클리 서울입니다. 네, 노들섬을 혁신 디자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들이 제시됐습니다. 파격적인 건축물들은 빠르면 3년 뒤인 오는 2026년부터 만나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HCN 김민욱 기자입니다. 한강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고리 형태의 보행교. 섬 위에 물결 모양의 캐노피는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중에서 물이 흐르도록 만든 이른바 아쿠아 팔레트도 보입니다. 국내외 건축가 7명이 현장 답사 끝에 자유롭게 구상해본 한강 노들섬의 미래입니다.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디자인 구상안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1호로 낙점된 노들섬. 선 디자인 후 사업계획 방식이 도입된 만큼 전문가들의 파격적인 디자인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먼저 디자인을 확정한 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서 기존의 예산을 먼저 책정하여 정해진 예산 범위에서 설계해야 하는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건축 행정 시스템입니다. 이번 디자인 공모 작품 7개는 5월 중 전시회를 통해 시청과 노들섬 등지에서 주민들에게 공개됩니다. 6월엔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업 기본 계획을 세우는 게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해 주신 아이디어들을 어느 하나를 채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조합을 해서 혹은 융합을 해서 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형태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게 숙성시켜 나가게 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공모에 담긴 아이디어 비용은 6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 사업 규모에 따라 이르면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가는데 2026년쯤이면 노들섬의 미래가 베일을 벗을 전망입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네, 생활체육인의 대축제인 서울시민리그가 8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첫 경기는 복싱이었는데요. 한강을 배경으로 특설 무대가 마련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딜라이브 TV 이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포대교 아래 마련된 특설링. 사각의 링 위에서 두 선수들이 혈투를 벌입니다. 거침없이 상대를 파고들고 소나기 주먹을 퍼부으며 상대를 압도합니다. 결국 스탠딩 다운까지 빼앗습니다. 상대보다 주먹을 한 번만 더 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밖에 TKO를 못해가지고 한 번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못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이어서 여자 선수가 링에 오릅니다. 오직 승리를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물러섬도 없습니다. 2분 2라운드 경기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모두 쏟아붓습니다.
운동하고 이렇게 경기 나온 거 처음인데 시합 해보니까 되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상대방 분도 되게 고생하셨고 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냥 잘 맞기. 박진감 넘치는 경기에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응원을 보냅니다. 야외에서 이렇게 나와서 시민들이 볼 수 있고 뭐 아직 아마추어니까 뭐 많이 배우고 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생활체육인의 대축제 서울시민리그가 복싱을 시작으로 8개월간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총 9개 종목 9천여 명이 참가해 2,028개 경기를 치릅니다. 올해는 특히 당구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리그에 본격 합류했습니다. 주요 리그 현황을 보면 9개 종목 중 팀 수는 탁구가 160개 팀으로 가장 많고 그 뒤로 당구, 농구, 족구 순입니다. 대회는 예선과 본선, 결선으로 나눠 진행되고 12월 야구 경기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당구 종목이 새롭게 편입이 돼서 중장년층의 동호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9개 종목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종목들이 리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서울시민리그. 서울의 대표 생활체육리그로 자리 잡은 가운데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보입니다. 프랑스 전통 공놀이 중 하나인 페탕크.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한 이 구기 종목을 어르신들이 즐기는 좋은 이색 실버 스포츠로 만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CN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95세에 접어든 고순금 어르신. 한때 노년기 우울증까지 겪었던 고 씨가 건강을 되찾은 건 지난해 우연히 만난 프랑스 구기 종목 페탕크 덕분입니다. 감각이 좋은지 모두 잘 던진다 하니까 아유 더 신이 나서 좋은 거에 내 건강이 허락하는 이상 죽을 때까지 나는 이걸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못 살아요. 페탕크는 지름 50cm의 원 안에서 쇠공을 목표공에 가깝게 던져 점수를 내는 경기입니다. 빙판 위에서 펼쳐지는 컬링과 비슷해 운동장의 컬링으로도 불립니다. 공간 제약이 없고 규칙이 간단한 게 장점인데 무엇보다 적절한 에너지를 써야 하는 고령층에게 최적의 운동으로 꼽힙니다. 부상의 위험이 거의 없고 한 2시간 정도 운동하게 되면은 만보 정도 걷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고. 페탕크의 한국 보급은 2017년 설해마을에 위치한 서울 프랑스 학교와 서초 고등학교 간의 교류전에서 시작했습니다. 당시 서초고 교사와 학생들의 방과 후 취미였던 페탕크는 전국 고등학생 대회로 규모를 키웠고 그렇게 설립된 한국불스포츠협회는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4개 클럽, 400명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활동이 뜸했던 협회는 지난해부터 매주 화요일 매헌 시민의 숲 공원에서 무료 강습을 펼치며 페탕크 보급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슬치기 비슷하게 공만 있으면은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한테도 좋고 그리고 노인들이 또 손자들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남녀노소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버 스포츠를 넘어 지역의 생활체육 종목으로 발돋움하려는 페탕크. 올해 10월 21일 전국 고등학생 페탕크 대회와 더불어 28일에는 서초협회 장기 대회도 앞두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